조도 측정에서 단위구역별 조도 측정 방법. 우리 조도 계산 방법은 잘 알고 잘 쓸 수 있는데, 그죠? 조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조도계 어떻게 측정합니까? 뭘로 측정합니까? 조도계로. 그렇죠. 조도계로.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여기 지금 실의 조도 측정할 건데, 여기 등 바로 밑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탁 보고, 좀 평균적으로 되는 데서 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되는 데서 해야지 평균 조도가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건데, 우선 공부는 안 했어요. 우리 기본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과 수변전 설비의 내진 설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내진 설계 대상하고 내진 설계 건축. 우리 내진 설계 대상에 대해서 내진 할 때 별도로 기준 찾아가지고 넣어놨잖아요. 2층 이하,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기본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근데 또 2층이 아니어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으면, 2층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길면, 2층이 아니어도 기둥이 10m 이상이 되면 엄청나게라는 건 다 메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서 돌출된 부분이 뭐 3m 이상이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내진 설계 대책 많이 있으니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서, 렌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통신이네. 일단 렌의 정의는 알겠는데 어떻게 분류하는지, 구성 및 동작은 또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르겠고, 발전선의 전선로의 선정과 공사 방법에 대해서, 전선로의 선정, 공사 방법. 우리 공사 방법은 우리 간선의 설계 순서에 보면은 배전 방식, 배선 방식, 시공 방식, 그죠? 시공 공사 방법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발전소내라고 했어요. 그럼 발전소내에는 또 어떤 공사 방법이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대용량 간선도 있고요. 발전을 해가지고 전송해야 되니까. 소내에는 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겠어요. 뭐 모터도 있고 밸브도 있고. 그런데 저압 케이블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모든 공사 방법이 사실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선관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대용량 모선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공사 방법에 대해서 내가 KC 기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으면 그거의 체계에 대해서 발전소라고 쓰면서 내가 답안지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전기기술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응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데 실무에 입각한 응용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소양인데 그걸 발휘를 해야죠,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은 잘 몰라 그래 넘어가 볼게요. KSCRC 60079에서 이렇게 탁탁 박히면 너무 싫어요, 그죠? 60364하고 62305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 여기에서 위험 장소, 폭발의 위험 장소 0종, 1종, 2종 알죠? 우리 책에 공부했으니까. 누출 등급 모르죠? 계구부의 종류도 모르죠? 이제 무슨 소리야? 폭발 위험 장소의 범위 선정 시 고려 사항 모르죠? 특히 이 기준에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응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내가 응용해서 썼을 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응용해서 썼을 때 점수를 엄청나게 안 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얘는 기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고, 이렇게 콱 박아놓은 다음에는 여기는 그 기본적인 거에 입각해서 내가 쓰면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몰라. 차단기 개폐서지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고압 및 저압측 대책을 써라. 이런 뭐 잘 아는 거니까 쓰고. 동그라미가 2개밖에 없어요. 이제 동그라미가 2개밖에 없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은. 이때 응용에 대한 거를 이제 응용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럼 나는 뭐를 선택하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시험장에 가면 종치기 전에 시험지를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슥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독관은 덮으세요 그러죠. 덮으십니까?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덮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갔는데 덮으세요 하더라고요. 눈으로 한번 쓱 스캔을 하고, 저는 덮었어요. 제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바로 감독관 앞에 덮었는데 내가 옆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덮으라고 말만 해놓고 가서 막 왜 안 덮냐 막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놔봤어요. 그때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안 덮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빨리 봐야죠. 뭐 써야 되지?
인텔리전트 빌딩, 렌에 대해서 응용, 렌의 정의와 분류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럼 이게 이제 이 발전선의 전선로 선정과 공사 방법, 요거 이제 정확하게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 대해서 전선관, 케이블, 뭐 트레이, 덕트, 그 다음에 모선, 부수 덕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안 될 것 같고, 폭발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렌에 대한 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평균 조도 측정할 건지. 그래도 전기쟁이니까 조금 더 조도 측정으로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뭐 시험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도 계산식을 뭐 들였다 썼다는 분도 계시고 조도 계산 플로우 차트를 그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니까 요거에 대해서 쓸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데 좀 응용을 하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측정하느냐, 조도계로, 그죠? 휘도 측정은 휘도계로. 그러니까 그럼 조도계로 측정을 한다. 그럼 조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지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점법은 한 점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평균이 될 만한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지금 현재 교실을 한번 보시고 시험장에서 여기서 내가 조도를 어디다 측정하지? 그렇게 해서 내가 등이 있고 있으면 그 사이에 해야 되겠다. 등이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둘러져 있으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해야 되겠다. 일단 내 책에서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법. 이전법은 두 점을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걸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가장 평균 지점을 찾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을 두 개 찾아가지고 나누기 2해서 평균을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해서 평균 내는 방법, 또는 최대하고 어딘가에 채소가 있으면 저 구석탱이 가서 채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책에서 본 건 아니니까. 그럼 오전법은 5군데를 찍으라는 거죠. 실제로 책에 나오는 거는 오전법이에요. 그리고 사전법도 책에 나옵니다. 사전법. 전기서적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KSC 기준에 조도 측정 기준이 있어요. 제가 그 기준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열람은 가능하니까 제가 열심히 열람만 했습니다. 근데 사전법과 오전법은 KS에 있는데 1, 2전법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떤 거냐.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이런 게 가장 힘들어요. 일단 제가 안 본 문제 이제 찾아야 되니까 힘들고, 찾아도 안 나오는 문제, 아무리 찾아도 1전법하고 2전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제가 그래서 또 밴드나 이런 데다 물어볼까 하다가 어차피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얘기도 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알아서 적었습니다. 1전법, 2전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전체 한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조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응용력을 발휘를 한다면 이런 거 조도 측정치 주의사항 내가 한번 탁 해보고, 조도계를 한 번도 보시지 않았으면 또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공도 해봤으니까 조도계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봤으니까 느낌을 알죠. 일단은 또 이론적으로도 평균 조도 계산할 때 조도의 위치가 어디예요? 등기구에서 아래쪽에 하는데 어떤 위치예요? 작업면, 그죠? 작업면이 어디입니까? 일반적인 교실이면, 일반적인 실이면, 사무실이면. 네, 책상면 0.8m 또는 뭐 1.5m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면에다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리가 길어지면 조도가 작아지죠. 얼만큼 작아져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제곱에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림자가 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광이 여기 가면은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적어주면 좋겠다. 적어주면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공을 완료가 한 다음에는 항상 조도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된 조도, 그 다음 설계서에 있는 조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 계획에 적어주시면 되고, 유지관리 하면서도 조도가 유지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공공장소는 또 조도 측정을 하는 거고, 기록도 하는 거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측정 방법 1전법. 그림 하나 그리면 좋겠죠. 어떤 실에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조도 측정 이런 여기는 평균 조도가 나오는 곳, 나오는 장소 한 개의 소에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입각해서 제가 그냥 알아서 적은 겁니다. 어디 책에 나온 거 아니에요. 기하학적, 등기구 배치상의 기하학적의 어떤 중심 또는 평균 조도가 측정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하는 거다라고 일단 제가 찍어서 적어놨고요. 일점법이다라고 해서. 원래 일점법이 다른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지점의 조도, 요 지점의 조도, 요 지점의 조도, 요 지점의 조도, 요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려면 일점법으로 한 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도 측정을 하는 거는 뭐를 위해서 할까요? 내가 요 지점에도 측정해보고, 요 지점도 해보고, 요 지점도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조도의 분포가 균일하냐 균일하지 않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균제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일점법이다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근데 평균조도로서의, 여기는 이제 평균조도 측정법이니까 평균조도로서의 일점법은 제가 이렇게 써놓고 얘는 오차가 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써주면 되죠. 단점을 쓰는 거죠. 다전식 방식을 권장을 한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 근데 어느 지점에서의 이 수평면 조도 조명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이렇게 광원이 와가지고 수평으로 수평면에서의 조도, 수평면 조도 이렇게 조도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면 조도 이렇게 세워놓고 수직면 조도 측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수직으로 얼만큼 빛이 오는지 그런 조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리고 국부 조명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국부 조명이라는데 아주 좁은 이런 실에 등기구가 이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전법으로 하는 게 이것도 정상이긴 한데 다 밝잖아요. 다 밝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 근데 이 국부 조명 측정하는 방법은 KS 기준에 살짝 언급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점법으로 해서 국부 조명에서는 한 점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제가 내용을 한번 적어본 거고요. 이전법은 이런 상태에서 최대와 최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균적인 거 여기하고 여기를 하든지 내가 알아서 그냥 그려가지고 응용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을 평균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도 E1 플러스 조도 E2 나누기 2를 한다.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고요. 얘도 아무튼 일점법보다는 신뢰도가 있겠지만 아무튼 오차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고, 그 다음에 오전법은 KSC 7612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찍고요. 여기에서 EM1, 여기 EM1이죠. EM1, EM1, EM2, EM3, EM4인데 EM1, EM2, EM3, EM4 다 더하고 가운데는 2배를 해서 한 다음에 6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한대요. 이게 KS 기준에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오전법이죠. 그러니까 오전법만 제가 이제 근거를 찾은 거예요. KS 기준에 아무리 눈치 뽑아도 1전법하고 2전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이거 공단에다가 모범 답안을 좀 달라라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문제지에는 예전에도 있었나요? 저 처음 봤는데 이번에 딱 못이 바뀌었던데요. 어떤 법에 의해서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까지도 또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까지도 해놨구나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응용해서 쓰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제 조도 측정에 대해서 시험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익혀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KS 7612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전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평균 내는 그런 방식, 사전법에 대한 게 KS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단위 구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 측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어떠한 이런 단위 구역이 많을 때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이러한 하나의 단위 구역이 이제 등기구가 잘 어떻게 배치가 돼가지고 내가 단위 구역을 잡았는데, 단위구는 등기구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네 개를 잡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등기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등기구가 여기 네 기퉁에 등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전법은. 근데 이런 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런
단위 구역을 따다다다닥 나눠가지고 다 측정을 한 다음에 하는 평균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네모인 부분, 네 기퉁이, 그죠? 그 다음에 세모인 부분은 이렇게 세 점이 만나는 곳, 동그라인 부분에는 네 개가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선이 만나는 곳 해가지고 네모인 부분의 전체 합, 그 다음에 세모인 부분의 어떤 합, 그 다음에 동그라인 부분의 어떤 합계, 이렇게 해서 요 수식을 세운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4분의 1의 mn은 여기 세로축으로 1, 2, 3, 4, 5, 6, 7, 8, 9, 가로축으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는지를 해가지고 넣는 방법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KS 기준에 대한 것만 그냥 따서 본 거고요. 실제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무에서는 또 이게 응용력을 발휘를 했을 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 실무에서 이건 말이 안 되겠구나. 실무에서는 제가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뭐를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계산을 하는 방법이죠. 얘는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인 거고,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KSC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법과 오전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실의 중앙에 한 등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전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아까 소개해드린 여기 KS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 별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문제 2번 내진에 대해서 내진 대상 건축물 이렇게 나누는 1번은 내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쓸 거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근데 내진 설계 중에 수변전 설비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하면 되죠. 우리 내진 설계 대상은 전기 설비 전체거든요. 근데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내진 설계를 이번 21년도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찍어놨는데, 내진 설계의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진 설계 개념과 내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찍어놨었어요. 시험에 또 나온 거고, 우리 기본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진 설계 대상은 뭐냐? 일단 개요 적고, 내진 설계 대상은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이게 계속 지금 예전부터 점점점 낮아졌죠? 면적도 점점점 작아졌죠? 자, 계속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작은 건축물도 내진을 해야 된다. 높이가 13m 이상, 2층이 아니어도, 2층 이상이 아니어도, 2층 이상이 아니어도 처마가 9m 이상이면 해야 되고, 2층 이상이 아니어도 2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어도 이 기둥 거리가 뭔가 10m 이상이면 해야 되고, 그 외에 중요도가 높거나 문화재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진 대상 기준인 거고, 저 암기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이런 거는 요 부분은 암기를 하자. 제 기본반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이거는 어떤 기본에 입각해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전기 설비 모든 거는 다 내진 설계 대상이 돼요. 근데 질문사항에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내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 순서도, 내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순서도쯤은 공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내진이 이게 등적 해석법이냐 동적 해석법이냐를 나누는 것. 뭐예요? 동적 해석법은 70m 초과 건축물, 거기에 설치되는 상황, 그 이하에 설치되는 거는 등가 정하주법,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내진 등급을 결정을 하고, 내진 중요도 등급을 결정하고, 내진에 대해서 내가 견디게끔 설치했느냐. 내진에 대한 기본이 뭡니까? 시설물이 있으면 어떠한 시설물을 고정을 했는데, 앙카로 고정을 했는데, 이 앙카가 이 지진력에 의해서 뽑히거나 지진력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잘 고정이 된 것, 그게 내진 설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진력을 결정을 해가지고 정착 방법이 적정하냐, 그래서 부재력을 계산했을 때 훨씬 더 지진에 대해서 견디게끔 설치가 돼 있느냐, 그러면 예스다라는 거예요. 끝.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설계 지진력에 대한 결정. 그래서 설계 지진력은 내진을 하면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력이다라는 것은 수평 지진력과 이제 연직 지진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진력이 어려운 수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제가 간단한 수식만 여기다 쓴 건데 상당히 어려운 수식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에도 안 쓰는 겁니다. 제가 못 외우는 걸 답안지에 쓰면 그냥 이 정도로 공부해야지, 막 기술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해서 뻐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안 써도 기술사가 돼요. 우리 이렇게 잘 제대로 합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쉬운 거인데도 안 쓰는 것보다는 우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쉬운 수식인데 기본적인 수식이 있으면 내가 내진을 설계하려면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KW예요. K는 뭐 그냥 개수인 거고 W는 그냥 기기 중량인 겁니다. 그리고 기기 중량이 무거우면 당연히 얘가 뭐 흔들리고 하면서 지진력이 많이 여기 에너지를 받겠죠. 흔들리니까. 그리고 K라는 거는 어떤 지역 개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수죠. 중요도에 대한 개수, 그다음 건축물의 어떤 바닥의 응답률에 대한 개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 공부 못 하더라도 각종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연직 지진력은 수평의 2분의 1이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받는 힘, 이 기기 여기 어떤가, 이 고정된 것이 인장력에 대해서 또는 인발력에 대해서 전단력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진 설계를 하는 거다. 적합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진 대책에 대해서 보면 내진 대책, 내진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럴까 기본 틀에 대해서 본 건데요. 배치, 저층일수록 좋다, 고층보다는. 그 다음에 높은 기기보다는 낮은 기기가 좋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서로 건축물의 지진과 또는 공진이 되지 않게끔 해야지 그 지진력이 파괴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 설비는 지진이 났을 때 잠깐 정진을 할 수 있지만 지진 후에 다시 재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이 잘 돼야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대책으로는 수변자 설비니까 변압기, 그 다음에 스위치 기어, 이 정도로. 또는 발전기 해줘도 되는데 변압기, 스위치 기어 이 정도로 해줘도 되죠. 또는 GIS 설비. 자, 변압기 같은 경우에 고정 잘하는 거죠. 이게 앙카볼트로 고정 잘하고, 진동이 얘가 있으니까 진동 방지를 위해서 방진 스프링을 설치하는 기구가 있다면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뭐를 설치해야 돼요? 스토퍼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동이 이게 유격이 흔들리는 거에서 흔들리게끔 만들어진 거니까 이만큼 이상은 유격이 되지 않게 스토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까지만. 그래서 내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요성, 이런 무선 부스바 지금 이게 직결로 연결했는데 여기에 뭔가 가요성을 케이블로 이렇게 체결을 할 수 있으면, 케이블은 가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내진에 대해서는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가요성 도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스위치 기어는 고정을 잘하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고정 기초부 보강, 고정 잘 몸체 벽에다가 고정을 하고, 이렇게 판넬이 있으면 여기 벽부가 있으면 벽부에도 별도로 이렇게 고정하는 거, 하부에도 이렇게 앙카로 고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치 기어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변압기나 기기에 대한 그죠? 이게 어떤 방진 장치가 있으면 그 스토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책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지는 피해를 방지를 해서 기능이 상실되는 걸 방지하고, 인명의 안전 도모하고, 전기 설비가 재산도 보호하고, 이런 것이 지진 후에 재가동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전기기기의 내진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번 렌의 정의와 분류. 그래서 2번은 잘 써주시고, 렌은 뭐 우리 통신이니까 일단 잘 모른다라고 하고 볼게요.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전기 설계를 하면서 항상 통신도 접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통신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통신이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중요도 있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찍어봤어요. 제가 21년도에 나올 문제로 이렇게 하나 통신에서 찍어봤거든요. 뭐를 찍었을까요? 렌을 찍었어요. 이렇게 렌의 구성에 대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분해서 설명해봐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어디에서 구분이 돼서 설명이 돼 있을까요? 어떤 책에서? 국토부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탁 찍었는데, 저는 통신은 우리 공부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막 이렇게도 하는데, 하나 딱 찍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 인간의 영역을 상당히 이제 벗어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찍을 때 어떻게 하고 찍는다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찍는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영역을 살짝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 랜은 근거리 통신을 하는 거죠. 우리 통신 UTP 케이블로 컴퓨터 연결하는 게 랜 아닙니까? 응용력을 내가 발휘해서 이거 정말 쓰기 싫은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근데 쓰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그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컴퓨터 또는 서버, 여기도 컴퓨터 이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인터넷으로도 뭐 좀 랜을 좀 범위를 좀 벗어나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데 있는 어떤 컴퓨터 이런 게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게 랜 아닙니까?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구조적으로 단순한 어떤 이 버스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선로가 링 형태로 된 거, 스타형, 복합형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 매체도 UTP 이런 케이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구다라고 하면 기구가 랜의 구성 이렇게 보면은 랜의 구성에서 이런 케이블에 대한 전송 매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꽂아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꽂아서 합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스위칭 허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칭 허브다라는 데다가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 PC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통신 저기 랜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랜카드 이런 거에다 다 연결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뭐 라우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설명 들어보니까 이 스위치가 있고 뭐 허브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랜카드 뭐 읽어보시면 알 거고, 허브나 스위치, 허브는 그냥 여러 대 여기에서 이걸 허브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 대 그냥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스위치는 여러 대 연결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얘는 역할이 약간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 어디로 갈래? 너 이 데이터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는 여기로 가는 데이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글로 짝짝짝 보내주는 장치가 이 스위칭입니다. 그 두 개를 합성시켜 놓은 것이 이게 스위칭 허브인 거고, 그게 어떤 기능을. 자, 그 다음에 라우터는 어떤 다른 계층 간에 어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라우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다라고 있는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그럼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는데, 특히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쪽,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서로 프로토콜이 맞지 않는 것, 또 내부에서도 랜 자체에서도 프로토콜이 서로 안 맞아요. 언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저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중국말밖에 할 줄 몰라요. 서로 아무리 서로 신호를 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건 프로토콜을 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이제 실무하면서 어차피 중앙 제어실도 설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감시 제어도 설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 전기 설비에서도 스카다 설비, 전력 제어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게 다 통신에 대한 기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무를 하다 보니까 랜카드는 이래서 들어가야 되고, 스위칭 허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프로토콜 안 맞으면은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또는 라우터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용어가 좀 익숙한데, 우리 이제 그냥 이런 통신에 대해서는 전혀 실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건 맞추기 힘든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제가 실무하면서도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보고서에 쓰려고. 뭐 버스형이다, 버스형 스위칭 허브에 그냥 막 꽂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링형이면은 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구조가 하나가 손상이 되더라도 뭐 다른 데로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뭐 토큰을 줘가지고 어떤 신호가 막 가면 내가 어떤 신호들이 막 서로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큰을 가진 PC가 신호를 어디론가 주고, 토큰이 사라진 다음에 또 다른 토크가 연결하고, 그런 방식, 그런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냥 패스.